안녕하세요.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. 요즘 코비드로 시작하여 전 세계 경제가 많이 불황기에 들어갔고 세계 대공황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코비드가 지나가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. 물가가 두 배, 세 배 이상 뛰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에 사시는 분들과 잠깐 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물가 상승, 즉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. 왜냐? 하도 오래전 일이라 이런 감이 없고요. 브라질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없어진 지 거의 이제 30년 다 되고 있지만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브라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은행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활 이런 팁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타이틀은 은행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있습니다. 왜 그러느냐?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994년에 지금 화폐 가치인 100헤알이면은 이만한 상품을 살 수 있었다. 근데 2005년에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빵하고 몇 개만 살 수 없다. 라고 이제 풍자에서 만든 그런 겁니다. 실제로 이만큼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고요. 당연히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우리도 아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94년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 브라질에서는요. 올해 지금 12개월간 11.73%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른 나라도 8% 9% 되니 비슷하지 않냐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이 7.23 헤알입니다. 이를 달러로 환산해 보면 1.4불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선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도 산유국이면서 달러가 이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나 또 현상이라든가 시장 경제가 많이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어찌됐건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. 그래서 타이틀에 왜 은행을 멀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. 먼저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보베스파 상파울로 이제 주가 지수는 지금 99,191위입니다. 이 포인트입니다. 이게 보면은 사실 이 코비드가 시작하기 전과 지금 전 세계적인 주가가 올라갔다가 코비드 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크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막 코비드가 막 시작될 때만 해도 그때는 11만 8,000포인트였는데 지금 99,000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올 초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서 다시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러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가장 잘 아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찌됐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한편은 덤덤합니다. 왜 민감하느냐? 인플레이션이 어떤지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겁니다. 왜 그러느냐?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980년에는 99%의 연입니다. 연 인플레이션. 또 81년도에는 95%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89년도에는 1900% 그리고 또한 가장 높았을 때는 1993년도에는 2400%의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.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이만한 지폐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요. 거기서 빵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 거고 어제 그 당시 화폐로 5천 꾸르제로다. 그럼 오늘은 10,000꾸르제로 가져가야 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던 것이죠.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. 시간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 이외의 꿈과 미래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. 왜 그러느냐? 이 보시는 것 같이 1764%다. 그리고 80년도만 전체만 해도 3600만 프로의 물가가 있었다.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. 왜 잃어버린 시대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뭘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당시에는 500g짜리 마가린이 42,900 꾸르제로라고 하면은 이게 요번 주 월요일까지 가격입니다. 라고 밑에 자막이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주말 전에 이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게 이 정도 되면 42,900 꾸르제로 됩니다. 그치만은 이거는
월요일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금요일날 광고해서 금, 토, 일 해서 월요일까지만 팔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오른다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받는 돈으로 버는 돈으로 나중에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이 되느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니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없고요. 미래를 위한 무슨 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데는 이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. 꿈을 꿀 수 없고 미래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. 더군다나 그게 바로 우리의 입회.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이게 민감해지면요. 아니, 그러니까 맛있는 크림 파티 뭐 이런 케이크를 안 먹어도 밥 먹으면 되겠는데 크림 케이크가 아닌 밥을 먹을 수 없게 선상이 되면 굉장히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이 물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물가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일 수 있지 않았고요. 넌 붙이는 것보다 몇 시간, 뭐 하루 지나가면 그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냥 A1, A2, 뭐 A3,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시세는 얼마라고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았던 그런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. 참고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브라질 물가 이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또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찾아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브라질 왔던 80년대만 해도 1970년에서 86년까지 꾸루제로라는 돈을 썼고요. 이거를 다시 노브 꾸루제로, 그러니까 뉴 꾸루제로라고 이름을 바꿨고요. 이게 또 다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니까 86년에서 89년도에 꾸루자도라고 해서 다시 공 3개를 뺍니다. 그러니까 1000꾸루제로가 1꾸루자도 노브로 되는 것이죠. 1꾸루자도 노브로. 근데 이것도 지나다 보니까 89년도에서 90, 그러니까 1년 2개월 사이에 물가가 하도 올라서 지금 이 돈을 찍어내는 거 아니라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. 지폐 이만큼 들고 다녀야 되니까. 그래서 다시 1000꾸루자도 노브를 다시 1 뉴꾸루자도 노브로 바꿨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뉴꾸루자도 노브를 다시 이름을 꾸루제로를 바꿨고, 그러니까 90년, 93년도 사이에요. 쓰다가 바꿨고요. 또 93년도에서 94년도에 꾸루제로 헤어이라고 해서 다시 1000꾸루제로에서 공색을 복잡하죠. 어찌됐건 바꿨고요. 그 다음에 1994년부터 현재까지 헤알이라는 화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5번의 제가 본 것만 해도요. 5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이 헤알이라고 지금 쓰는 것 이전에 우에히베, 그러니까 새로운 약간 그런 변동 기간에 지폐를 찍어내기 전에 변동할 때 상황에 또 쓰던 또 화폐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6번이 바뀐 것이죠.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. 그 중간중간에 그럼 정부는 뭐 손을 두고 있었냐? 아니죠. 계속해서 여러 번에 의한 개혁을 계속 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점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물가를 딱 고정시킨 겁니다. 그래서 가솔린도 그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1불이다. 1리터 1불이다. 만약에 예로 들면은 1불 이상으로 팔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정부 직원들을 보내서 전국을 이제 감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가 망한 것과 같이 시장 공급과 수요가 이게 안 맞기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사오는 게 물가가 올라서 내가 도매로 지금 3원에 사고 있는데 1불에 팔라고? 말이 안 되잖아. 안 파는 것이죠.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물품이 모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 자꾸 가격은 더 오르게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브라질에서 또 뭐죠? 이게 국가 부도가 난 적도 있었고요.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났고, 사실 그때부터 80년대부터 브라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기업이 그때 도산하고 브라질에 조금 남아있던 뭐 철강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철도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도요타 회사라든가 이런 외국계 기업들도 다 나간 겁니다.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. 그리고 또 하나는 91년도에는 갑자기 또 정부가 나타나서 야 이거 오늘부터 은행에 있는 돈을 싹 긁고 가서 이거 1년 있다 돌려줄게. 왜? 시중에 돈을 푸는 걸 막아야 되니까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1000% 이상의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돌려줬을 때는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.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경제 개혁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였고요. 그러다 보니 배고픈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면서 대통령 탄핵해서 실제로 91년도에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요. 배고픈 건 뭐 참지 못하는 것이죠. 94년도에는 점진적인 지금 쓰고 있는 헤알이라는 플랜이 나오기
까지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이 망했다가 94년도에 드디어 자리를 잡은 지금 해야 할 플랜이 이제 경제 개혁이 돼서 잘 돼서 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쉽게 보면은요. 94년도에 일단 해야 할 경제 개혁은요. 다른 게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또 적자를 보고 있는 무분별한 이런 공공기업을 전부 민영화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은 막고 들어오는 돈은 늘리니 당연히 경제가 정상이 된 거죠. 그럼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브라질 경제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인 것이죠.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고요. 돈을 번 사람도 있었고요. 돈을 많이 잃었고요. 경제가 무너지고 암울한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은행에 돈을 함부로 두면 정부가 가져가니 안 된다. 그리고 정부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 높은 이자를 많이 은행에서 쳐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94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되니 수익이 떨어지면서 또 손해본 사람도 많은 것이죠.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 국민은 은행을 믿지 않고 되돌으면 멀리 들려고 합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.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기준금리를 13.25포인트로 올렸습니다. 뭐 미국이 2%다, 한국이 몇 프로다,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데요. 브라질은 거의 항상 이렇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2015년도에도 14포인트로 있었고요. 또 2018년도에도 6.5로 이제 점점 내려오다가 2020년 8월 5일에는 드디어 2%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왜 그랬느냐? 2020년 브라질에는요, 2월부터 5월까지인가 6월까지가 그러니까 특히 상파울루 위주로 그렇고 대도시는 다 금지됐습니다. 사람들 못 나가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경제가 확 줄어들다 보니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%대로 내렸던 것이죠. 그래서 그때 당시 2%대로 내려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이런 계약하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야, 너 나랑 계약한 게 우리 은행이랑 계약한 게 이거 한 10%대로 계약을 했는데 2%대로 계약을 풀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. 그냥 솔깃한 말이죠. 내가 10%의 이자를 30년 계약을 했는데 2%대를 해준다? 좋다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조건이 픽스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바꾸자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거 이렇게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함정이 있는 게 보시는 것 같이 2%대 얼마 못 견뎠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쭉쭉쭉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지금의 13.25%까지 올라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브라질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신 분들은 그 못 사는 나라니까 제3국이니까 그 정도 기준금리 올려야 이 변동 외국 투자를 유치하지 않나 하는데 맞습니다. 그러니까 맞는데 문제는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 활동은 어떻게 되고 또 외국 돈은 많이 들어와서 이만큼 이자를 많이 받지만 그 이자는 또 누가 낼 겁니까?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것은 그럼 브라질에서 투자하는 돈을 얼마를 버느냐? 이게 세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세데이는 은행과 은행끼리 스프레이드,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거기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래서 은행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우리 이 상품은 세데이라고 하는 것에 95%를 더 주겠다, 115%를 더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이건 이제 제가 다른 건데 13.15포인트 할 때 가져온 겁니다.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13.15%이다. 그러면은 95%를 곱하면은 그러면 12.49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자로 이제 쳐주게 되는데요. 야,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러니까 95% 그러니까 100% 미이하로 되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그럼 115%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투자금에 115%를 주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에서 115%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15%를 더 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기준금리가 13.15포인트라는 것이 15.12포인트 되는 것이죠.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? 이게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것이고요. 또 일부 업체에서는 그럼 200포인트를 주겠다. 200%를 주겠다 그러면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투자한 돈에 200%를 주냐?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적용하는 세데이라고 하는 것에 200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XP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투자 회사는 200%까지 보증하겠다. 누구는 120%, 120%, 107% 이렇게 줍니다.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
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에 그러면은 뭐 120%를 준다. 뭐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.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. 기준금리가 13.75라고 봅시다.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13.73입니다. 당연히 이거 인플레이션을 제외를 해야죠. 그러면은 사실 수익이 2.02포인트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120%를 준다. 세대의 120%를 내가 적용해 주는 그런 예금을 내가 돈을 넣게 되면은 13.75를 기준금리를 적용받고요.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빼고 더군다나 그 은행에서 주는 그런 예금의 이자를 주게 되면은 2.42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조금 더 버는 거죠.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 지금 적용되는 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. 아닙니다. 보통 제가 알기로 또 은행 투자에 돈을 넣으면은 뭐 종류에 따라지만 보통 그러니까 월 한 1% 정도 때 정도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높은 것인데요. 함정은 또 여기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몇 분이 전에 질문하셨는데 기준금리 놓고 여기 높으니까 놓으면은 뭐 10% 이상의 뭐 수익을 내겠다는데 절대 그건 아니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 돈을 쓰게 되면은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지만 빠른 시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끝나고요. 변동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길게 갑니다. 그러니까 금액이 낮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변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돈을 더 많이 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은행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되면요. 연 뭐 200%, 300% 이자를 냅니다. 은행에서 돈을 제가 빌리게 되면은 크레딧 카드도 뭐 240%, 300%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. 연체를 하게 되면 난리죠. 그럼 아니 이자는 그러니까 내 돈을 예금을 하게 되면 적금에 대한 그런 이율은 2%, 3% 뭐 10%? 그러면 많이 주는 건데 뭘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을 최대한 멀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옛날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고인플레 시대에 남은 그런 지금 후유증인 것이죠.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보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사는데 한 달에 뭐 몇백 프로 그러니까 여기는 안 했던 겁니다. 돈을 제가 잊기 전에는 많이 준비해 놓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던 것이죠. 왜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일자리를 잃는다라든가 아니면 그게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씀씀이가 덜 먹게 되면 바로 투자 금액은 날아가고 더군다나 지분도 뺏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섭다. 그리고 이제 은행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무서운 것이다. 실제로 맞습니다.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하고 집 사고 뭐 하다 다 뺏긴 사람 많고 그래서 무거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?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제 활동이 망가진 상황에서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사느냐? 먼저 좋은 것은요.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많습니다. 고기도 많이 생산하고 또 광물도 많고 더군다나 이곳에 생산해내는 이런 농산품이 많습니다.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이곳에 나는 것을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두 번째는 브라질은 이렇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품도 다양합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4인 가족이 한 달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거를 세스타 바즈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 이제 상자라고 했는데요. 여기 보면은 20가지를 넣어서 189헤알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 40불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보시는 것이 뭐 콩기름 하나 있고 뭐 비스킷 하나 있고 설탕 있고 소금 있고 쌀 있고 콩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금 가면은 50가지가 넘으면서 그러니까 50불 정도 되는 50불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또 보면은 한 여기서 되는 거는 한 같은 10개 아이템인데 보시는 사진 똑같죠? 사진 똑같은데 이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. 왜 이런 현상이 났냐?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게 브라질은 너무나 많은 빈부격차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싼 거, 가장 비싼 거.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격차 없고 대부분 다 좋은 거와 또 더 좋은 거를 위주로 가지만 너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주로 만든 제품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말씀드리지만 한 달 월급이 200불밖에 안 된다. 400불밖에 안 되는 사람이
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콩기름과 좋은 소금과 좋은 샴푸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현실에 맞게 그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것도 어떤 제품을 팔 때 이 정도의 콩이다. 1kg의 콩이면은 그 콩 이름과 어느 회사 건지 꼭 써주고요. 이 아호 있으니까 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건지 써줘야 됩니다. 왜느냐?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. 좋은 상표와 나쁘라고 할 수 없죠. 저가 상품이 많으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쭉 써줍니다. 소금 같은 경우에도.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? 지금 이게 이것도 재작년에 나온 데이터인데요. A 클래스, 그러니까 그 상류층은 한 사람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5천 해야니까 한 1,000불 정도 되는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 사면은 1,000불이니까 4,000불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이죠. 그리고 B1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거기서 조금 떨어진, 그러니까 뭐 한 400불에서 한 1,000불 사이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가구에 이제 그 가정 구성원 한 명당. 어쨌든 A하고 B1 클래스를 묶게 되면은 7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. 브라질에.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브라질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. 그렇지만 반대로 그냥 한 달 이 수입이 뭐 100불밖에 안 되는 사람, 뭐 50불밖에 안 되는 사람, 이런 사람들도 있죠. 당연히. 이런 거를 다 묶게 되면은, 그러니까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, 그러니까 중상층이라고, 그러니까 중하입니다. 저한테도 보면은 8천만 명이 살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 한 달 수입이 아예 없든가 있어도 한 30불 정도 되는 사람, 가구당, 그러니까 뭐 4명이면 4, 30, 120불 정도, 150불 미하가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도 한 5천만 명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중하와 이 저소득층을 갖게 되면은, 그러니까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시장에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굶어 죽게 둘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리고 그들끼리도 또 소비가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서비스와 또 그들을 위하여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어려워지고 브라질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다. 그러면은 옵션이, 그러니까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. 저 같은 사람한테. 좋은 제품을 쓰다가 어려워? 그러면 그 다음 거 내려가면 되는 건데,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거의 없죠. 고기도 무조건 좋은 거, 뭐 소시지도 뭐 좋은 거,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도 계속 좋은데 그런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,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브라질은 계속 갈 겁니다. 왜?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알고, 은행을 멀리를 하고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, 또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생겨낸 이런 소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다들 뭐 패닉 상태죠. 제 주위에 있는 한국이나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하는데, 최소한의 이 남미, 특히 여기서 브라질에서는 이런 것을 좀 겪어봐서 그런지 좀 면역이 된 것 같고요. 또 제가 알기로도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브라질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브라질은 여기서의 시장도 크고 또 많이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도 경험한 게, 지금 어렵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뭐 쇼핑센터 가면요, 미어 터집니다. 다 될 데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?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 7천만 명인 사람도 그냥 한 달, 한 가구당 이 수익이 아까 2만 헤아리니까 한 4,000불 정도 이상 되는 겁니다. 그 돈 써야죠, 그들도.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먹고, 그러니까 저도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오늘 쇼핑에 아이들과 놀려고 가보면은 미어 터집니다, 미어 터져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힘이 돼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고, 그 밑에는 또 한 1억, 뭐 한 3천, 4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소비하면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브라질 또 좋은 소식을 또 정보를 또 습득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